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올 10월 달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민법은 평이한 듯 하면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된 해였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반복적으로 배운 곳에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아마 접하실 때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은근히 문제를 놓고 들어가 보면 은근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더더군다나 또 민법은 1차 과목의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 안배를 잘 못하신 분의 경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셔도 또 다 풀지 못해서 떨어진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올해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올해 실패하셔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올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거를 방법론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꼭 내년에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지나온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또 검토해 봐야 되고요. 물론 내년도에도 어차피 과거의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올해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지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공부가 전혀 안 되셨어요. 전혀 안 되셨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이구 진짜 어렵네,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레 겁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신 분들이 풀 수 있게 내지는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공부를 하시면 풀 수 있게 내는 거죠. 공부를 안 했는데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 출제가 잘못된 거니까,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또 작년에 시험 본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구나 하고 깨달으셔서 내 거를 확실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41번입니다. 41번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물론 우리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수없이 반복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가장 머릿속에 있지만 알아야 될 게 뭐죠?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 일단 지문을 보시면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요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요? 채무 회피죠.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기억인데,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류일본이 남았는데, 자, 우리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리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는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따라서 4개 지문 중에서 리을 한 가지만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뭐 일반 능력이죠. 일단 우리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발신 후에 도달하기 전이면 아직 뭐가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의사표시를 발신했어요. 근데 중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중간에 제한 능력자 선고를 받은 것은 뭐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죠.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를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이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진위 아니의 의사표시가 일반적 문제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2번 보시면 진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2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죠. 근데 뭐라 되어 있죠?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44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통정 허위 표시가 난 가장 전형적인 시험 문제고요. 또 실제로 반복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또다시 이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었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이때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고,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가 이렇게 했죠. 그죠? 병가니까 병이 뭔 힘을 파악할 수 있죠? 선의 힘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돼요.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여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뭐까진 필요 없냐면 무과실까진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민법 조문이거든요. 따라서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보시면 지금 갑과 을이 사고 팔기로 합의한 것은 뭐예요? X토지죠. 그죠? 실제로 지금 갑과 을은 X토지를 원래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매매 대상이 X토지임을 쌍방이 모두 알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따라서 계약서에 Y토지라고 표시됐다 하더라도 X토지의 계약이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결론은 계약은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성립하고 유효한 거죠. 따라 답은 1번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죠. 옳은 거니까. 2번 매매 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 사례처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 지문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자, 46번입니다.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사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위법해야 되고 고의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수험적으로는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위법. 뭐냐면 법에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망이 비난할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죠. 자,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모한테 아줌마 음식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다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이모가 저를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사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냐면 사기가 아닌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예요.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답은 뭐죠? 3번이고 우리 교재,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판례가 그대로 토시지 안 틀리고 출제가 됐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7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합니다. 그럼 1번 보시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그러면 기한인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으로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이 X고요.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들이 결국은 기본적인 거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 쪽 이상하고 신기한 판례들을 굳이 공부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뭐 만든 책이긴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기본서만 정확히 하신다면 지나치지만 않으신다면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어요?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48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이건 뭐죠? 무권 대리에 관한 문제고 무권 대리에 관한 문제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자 제가 갑돌이한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대리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이 없대요. 무권 대리네요. 그러면 땅 주인에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과 한 매매 계약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땅 주인한테는. 그럼 어떡하냐? 대리권도 없이 팔아먹은 그놈한테 야 임마 사서라도 넘겨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놈이 뻔히 대리권 없는 줄을 알았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누가요? 대리인이.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아는 경우 뻔히 알았단 말이죠.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참 쉽네요. 그죠? 4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은 X입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2번도 뭐가 돼요? X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취소를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줘야 되므로 제한 능력자인데 이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는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려면 제한 능력자나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도 가능하고요. 법정 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행의 청구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이거 50번이 빠졌네요. 그죠?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지금 갑소유 토지를 을이 남의 땅이죠. 그죠?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해 줬어요. 자, 그럼 틀린 걸 쳤는데 일단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또 철거를 구한다는 말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취지니까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X예요. 왜냐하면 지금 갑은 토지 소유자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내 땅에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Y 건물은 어차피 누구 거죠? 을 건물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대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근데 문제는 4번이 이게 판례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누가 아니죠?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를 말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줬다면 정은 아직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2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 아주 일반적인 문제죠. 실제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항상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2번에서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하면 5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법률행위를 찾으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자, 계약에 뭐가 있나요? 1번이죠. 협의분할. 자, 공유물을 협의분할하면 현물분할은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예요. 그러면 협의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1번이 뭐죠? 등기해야 되고요. 답은 1번인 거죠. 53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비용인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한기간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원이 상한할 수 있는 기간에 여유를 주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래요. 따라서 4번 보시면 필요부의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한기간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상한기간에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하나죠? 유익비에 하나는 거죠. 그 다음 54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맞춰둬야 되는데 문제답은 이런 문제죠.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로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만을 고려하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뭐라고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한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자, 55번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 지문을 볼까요? 일단 공유 지분권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특약이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그건 무효인 거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권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한 공유물 관리가 하는 특약은 결국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6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합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자주 내는 건 아닌데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냈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합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데 특징은 합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원칙적으로 합의물을 뭐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이 뭐 되지 않냐면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분을 팔아먹으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분할하지 못하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 것 일반적으로 뭐예요? 공유와 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이 1번이고 1번이 답인데 합의 재산에 관하여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이다. 이게 뭐죠? X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은 맞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하고요. 3번 합의 지분은 공유 지분과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하게 되면 다른 합의자에게 흡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경이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따라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또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유니까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는 종료한다는 지문도 물론 맞네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57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반복적으로 본 형태의 지문이니까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58번입니다.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함께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어야 되고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9번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고르라고 하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보증금, 권리금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디귿번, 필요비는 수립이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입니다. 또 원래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므로 디귿,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번인데 자 우리가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도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리을번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디귿 하나고 2번이 답이네요. 60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그 점유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여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 줄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물론 유치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점유가 적법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위법한 점유임을 입증해야 되므로 3번이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 유치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잊어버렸던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되살아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61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여를 하려면 반드시 그 가처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다만 꼭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물론 저당권의 대상이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물상대입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입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한 물건이 인도됐어요. 자, 언제까지 압류해야 됩니까? 인도 전, 지급 전까지만 압류.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X에 왜? 인도된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얘기고요.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이게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가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5번은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협의 취득됐죠.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때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62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는데 기억.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중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저당권 효력은 중축된 부분인데 그 효력이 미치므로 기억은 답이 되고요. 니은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이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니은번도 뭐죠? 답이 되고요. 디귿번 구분 건물 하면 아파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기 때문에 디귿번도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결국은 뭐냐면 합치면 저당권이건 부합물,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요.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죠. 6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쉽게 나왔어요. 보시면 을소 X 토지와 Y 건물에 관해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3억이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 토지와 Y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뭐가 설정된 거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병은 X 토지에 정은 Y 건물에 2번 저당권 얘기죠. 그러면 X 토지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고 또 Y 건물의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이고 2순위가 정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계속 볼까요?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 토지의 경매 대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 대가가 2억 원에 동시에 배당돼요. X는 얼마예요? 4억. Y는 얼마입니까? 2억이죠.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요거부터 보면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뭐예요? 정해봤는데 이렇게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4억 대 2억이죠. 그죠? 비례실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깝니다. 그래서 X에서는 6분의 4를 갑이 받고 Y에서는 6분의 1을 갑이 받는 거죠. 그럼 6분의 1을 약분하면 3이 6해서 3분의 1이니까 3억 원의 3분의 1에서 갑은 얼마를 받아가요? 1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얼마짜리? 2억이고.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1억 남았으니까 정은 얼마를 받게 돼요? 1억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쉬운데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그죠? 또 1순위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2순위가 받는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억 대 2억이니까 Y에서는 뭐죠? 6분의 2, 3분의 1을 갑이 왔죠. 그래서 1억 원을 가져가니까 2억에서 그죠?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으니까 정은 1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간병의 보증 등기 후 2개월 내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0년 1월 10일 주택에 대하여 간병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었고 2010년 10월 17일 경매 등을 완납한 병의위를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지금 을에게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조금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게 답이 뭐인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이게 지금 오답시가 있는 문제예요. 오답시가 있는 문제고 우리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복수정답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5번이 답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중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병은 경락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미 이 목적물에 대한 무엇을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소유물 반환 중고권 행사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디귿번, 을은 동시에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럼 결국은 옳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을은 동시에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맞죠? 그럼 옳은 것은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답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6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택이라면 미등기 주택이든 등기했든 따지지 않으므로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돼요. 다만 니은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 용도가 변경됐다면 말 그대로 뭐예요?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리얼번, 임대인이 꼭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므로 기역, 디귿, 리을에서 3번이 답이 되네요. 그죠? 6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일단 1번 대항력을 가지려면요.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업무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되네요. 3번 상가 건물은 체당 기간이 2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계획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전대는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주의할 점인데 상가 건물은 차임을 안 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가 아니라 3기분을 안 내야 해지할 수가 있고요. 5번 권리금 회수 박일에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후 완성을 소멸한다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5번 조심할 것이 우리 민법은요. 이런 식으로 숫자는 잘 안 바꿔요. 3년. 뭘 바꾸냐면 숫자 앞에 있는 말을 바꿔요.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좀 까다롭죠? 자, 67번은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내용이고 가등기 담보법에서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얘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산금의 액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2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후순위 권리는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뭐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을 굳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68번입니다. 집합건물법에 관한 문제인데 4번이 답이죠. 제척기간, 그러니까 집합건물 아파트에 대한 제척기간이 전유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시부터 시작을 해요.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는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4번을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예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요? 인도시, 인도한 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9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 이거는 명의 신탁이고요. 명의 수탁자인 병에게 직접 매매 계약까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거죠. 근데 특색이 아마 우리가 학습할 때하고 조금 갑을병이 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갑이 있고 을이 매도인 소유자인데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도 하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경락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뭐 한 거죠? 위임까지 한 거죠. 그죠?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받고 매각됨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죠. 다음 설문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요것도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이 문제도. 그래서 오답 C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약정도 무효고 위임은 유효하죠. 그죠? 등기도 무효인 것이 뭐요? 원칙이지만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에는 을이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따라서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병의 등기가 유효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죠.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재는 우리 그 출제자는 3번을 답으로 하고 있어요. 3번을.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는 거죠. 경매. 따라서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을이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않고 병이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억 디귿해서 맞는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 신탁 을이 스스로 팔았다면 을이 악이면 등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지만 이 사례는 스스로 판 게 아니라 뭐요? 경매가 된 거니까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0번입니다. 또 최근에 계속 출제 경향인데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를 내고 있죠. 이 3년 연속이네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당연히 뭐죠? 적용돼야 되겠죠. 니은번 또 명의신탁 약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했다. 물론 뭐죠? 적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가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적용이 돼야 되므로 기억 니은 디귿해서 답은 뭐죠? 이 되는 거죠. 아마 이 디귿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 지문하고 합쳐야죠. 지금 문제 70번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가등기도 명의신탁이고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돼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네요. 71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나요. 그죠? 자, 불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계약이 뭐 되지 않냐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아예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경우니까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필요도 없고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2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계약 체결 후니까 뭐임을 알 수 있죠? 후발적 불능임을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권자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은
후발적 불링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갑의 수령 지체 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갑. 따라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돼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7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형태의 문제인데 일단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도 낙약자도 임의적으로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은 4번이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은 틀렸는데 1번 제3자는 꼭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3번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보상관계가 되고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3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요약자는 낙약자는 동시에 이 항변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낙약자는 수익의 의사표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74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해제가 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거기다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5번 보시면 합의해지예요. 합의해지. 일단 합의해지는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서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환할 금전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에 지급받기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또 올해 시험 문제 특색이 76번 환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좀 검토해 보면서 우리 교재 다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좀 강조하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와 합의후 그죠? 합의후 공동소유에서 합의하고 환매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외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반드시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 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죠? 올해 시험 같이 한두 문제 정도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항상. 76번도 환매도 잘 나는 부분은 아닌데 냈어요. 일단 답은 너무 쉽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환매라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죠. 보통 환매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물론 먼저 X가 되는 거죠. 자, 77번은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문제, 또 부속 매수청구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한 겁니다. 일단 필요비는 지출 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맞는 것은 1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부속시킨 물건이 원래 부동산에 부합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2번 부합된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고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의 경우는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5번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78번입니다. 자, 우리 임대차 하면서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일단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방 한 칸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는 굳이 임대인으로부터 뭐 할 필요 없냐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79번입니다. 교환에 관한 문제는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몇 번이 답이죠? 2번을 보시면 을은 갑의 보충급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죠. 물론 보충금을 안 준 것은 쉽게 말하면 돈 안 준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고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소의 X토지와 을소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치놓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의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은 제3자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문제는 리을인데 지금 문제와 지문을 합쳐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이 교환하기로 한 것은 뭐죠? X토지와 Y토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계약은 뭐에 대해서 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따라서 1번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은 뭘 했습니까? X토지를 했고 지금 이 사람이 뭘 샀어요? 을의 신축 건물을 구입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더 배움 사이트에서 열심히 학습한 분이라면 최소한 75점,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뭐 90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뭐 한두 문제 뭐 정도, 뭐 서너 문제 정도입니다. 틀릴 만한 것들은. 근데 그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 시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꾸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답을 접근하시고 나서 집에 와서 보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죠. 그래서 내년에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안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잡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